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 AI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처럼 빅데이터, AI 이야기는 듣습니다만 정확하게 빅데이터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이걸 활용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AI 센터의 조성준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솔직한 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매일 같이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가 뭐죠? 얼마나 빅해야 빅데이터인 거죠? 네, 빅한 게 빅데이터인데요. 큰 거. 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100테라바이트까지는 빅이 아니고 100일부터 빅이다 이런 거는 없고요. 없어요. 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이 있었고 많은 데이터를 사실은 저장해 온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기술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가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빅데이터인 경우에 우리 이렇게 다르게 좀 저장해보자 해서 나온 말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빨리 생성되거나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이외에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사실 어디서 왔냐면 전 국민이 이제는 어디 갈 때 차를 운전할 때 다 내비게이션을 켜죠.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아침에 댁에서 출근하실 때 30분, 40분 거리인데 길은 알지만 또 혹시 막힐 수도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켠단 말이에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1초당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또 1초 후에는 여기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계속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볼 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시죠. 회사 쪽으로 전송을 해주죠. 그렇죠. 예, 쌍방향으로 데이터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켜고 자기 위치를 계속 알려주니까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CCTV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있죠. 네, 블랙박스도 있고요. 근데 블랙박스는 각자 차에서 이제 녹화를 하지만 CCTV는 그 지자체별로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는 구별로 그 카메라의 영상을 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돌려보고 인상착의를 찾고 금방 찾지 않습니까? 그 양도 엄청나게 그게 다 쌓이는 거죠. 다 쌓이는 계속. 거고요. 예, 물론 무한정 저장하진 않아요. 아마 정책이 있을 겁니다. 6개월이든 1년 있으면 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톡을 보내고 톡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페이스북에 나 스스로 사진도 올리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다 보니 그것도 다 남죠. 그거 다 남는 거죠. 자기가 그 많은 데이터들을 그럼 누군가는 저장해야 되고 어딘가에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거는 우선 디지털화. 그렇죠. 디지털이 아닌데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 자료가 전부 종이나 사진 인화된 걸로 있으니까 이걸 다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이 되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인터넷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우리 동네에 있는 CCTV, 또 저기 내 직장 옆에 있는 CCTV, 얘네들은 각자 그 지역을 찍지만 사진 찍는 곳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인터넷을 타고 어느 한 곳에 모입니다. 연결이 돼서 모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으면 사실은 빅이 아닐 텐데 인터넷을 가지고 다 이게 한 군데에 모이니까 빅이 되겠죠. 디지털화 또 인터넷으로 연결 또 뭐가 있을까요? 센서. 예, 센서라는 게 이제 카메라도 있고요, 온도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사실 다 센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저희 통신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평소에는 여기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뭐 심심하면 타임라인 그래서 제가 1년 전 어디 갔다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호텔 예약하시면 그러니까요. 지도에 딱 뜨잖아요. 예. 자, 그럼 언제부터 이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모든 것에 설치된 것이 뭐 90년대 됐고요. 그다음에 벌써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뭐 어느 딱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서가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낮아지고 또 품질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는 결국 스마트폰이겠죠. 그렇죠.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센서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가 또 이제 엄청나게 생기면서. 맞아요. 소셜 미디어가 있어야 또 서로 간에 교류하는 양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거기 기록이 더 많이 남고.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데이터는 그렇게 막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데 이걸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인공지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옛날에부터 많이 쓰던 통계 방법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각화라 그래서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보면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기법도 굉장히 많이 또 발전을 했죠. 이 데이터는 단지 텍스트 문서만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대개의 경우는 이제 숫자, 뭐 그다음에 이미지, 또 동영상, 그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이제 있고 걔네들이 결합된 것들도 있죠. 연결된 것도 있고. 네.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결국 빅데이터라는 건 이제 하나의 재료인 거죠. 재료죠. 네, 마치 우리 식재료인 것처럼 음식도 왜 재료가 많고 좋으면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사람 이외에 우리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가 없을 때에도 사람과 우리의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사실은 문화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대한 이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쭉 해왔는데 이제 데이터가 디지털로 많이 쌓이니까 이걸 그러면 활용하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예측도 하겠네요. 예측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겠다. 또 일부에서 막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매일 쓰죠?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을 보시면 그냥 다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올라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제가 봤던 과거 영상이 어떤 유형의 영상인가에 따라서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 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그 공중파 TV를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들이 일단 이 누가 보는지를 모릅니다.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누군가는 보는데 무려 5%의 시청자가 본다고 하는데 정말 누가 보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줘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쌍방향도 아닌데다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는 굉장히 개인화시키기 유리하다. 그 개인화는 결국 각자가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당 스마트폰 한 대를 놓고 4인 가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거 개인화 안 되죠. 그거는 개인 전화가 아니죠. 개인 전화가 아닌 거죠. 옛날에 거실에 테레비 하나 놓고 같이 모여 있을 때랑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의 파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추천받는 것도 있지만 이미 기업들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 마케팅이니 뭐니 다 이미 써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업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뭘 만들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무슨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비자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 기획이라고 그러죠. 상품 기획.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만들죠. 근데 이제 소비자 붙잡고 물어봤거든요. 그동안 뭘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잘 몰라요. 소비자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일상을 글을 읽는 거죠. 읽고 거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이 세상에 없는 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스마트폰 만들어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걸 믿지도 스마트폰이 않습니다. 뭔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천재는 정말 뭐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뭐 서비스도 만들어내죠. 뭐 금융상품,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요? 뭐 점점 이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면 과연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그렇죠. 잘 팔릴까? 예. 조그만 에어컨이, 조그만 뭐 세탁기가 필요한 건가? 과연?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봐야 되는 거죠. 여행 상품 이런 거 기획하는데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은 블로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딱 치면 그곳을 방문했던 말이죠. 선배 여행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올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예.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요약을 미리 할 수 있고요. 또 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 제조 과정에서도 수많은 그 센서들을 달아놓고요. 온도, 압력, 가스의 뭐 기압 이런 것들을 재면서 요렇게 만들면 분량이 없고 요렇게 되니까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정 관리도 하는 공정 관리도 지금 다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그냥 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군가 그걸 분석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거로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굉장히 좋은 생선 횟감을 딱 놔뒀는데 생선이 있어요. 싱싱하네. 근데 교수님이나 저나 회를 못 치죠. 회를 우리 못 쳐요. 그러면 그림의 떡입니다. 못 먹죠. 못 먹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라는 재료를 누군가가 이렇게 마치 셰프가 조리를 하듯이 이거를 누군가 먹을 수 있게 잘 만들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크게 봤을 때 4가지입니다. 첫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가 보통 질문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술한다고 합니다. 기술? 기술. 설명? 네, 설명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냥 보고하는 거죠. 작년도 1분기에는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3분기에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분석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이제 진단이라고 합니다. 왜 줄었지? 1분기? 뭐 다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뭐 특정 제품이 안 팔린 거예요? 뭐 특정 지역에서 안 팔린 거예요? 뭐 시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진단이라고 하고요. 거기부터는 좀 어렵겠는데요? 조금 어렵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더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데? 예측이죠. 예측. 내년에도 또 2분기에 떨어지고 3분기에 올라갈 거야? 같이 반복되나 이게 패턴이? 아니면 그거는 그때 한 번이고 이게 더 이상 안 그런가? 또는 다음 분기에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 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회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밀가루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겠죠. 설탕도 수입하고 밀가루도 여러 군데에서 밀을 팔고요. 설탕도 여러 군데서 살 수 있는데 어디 설탕을 사야 되며 언제 사야 되며 이걸 미리 선물로 사야 되느냐 현물로 사야 되느냐 어떻게 배합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 개인 수준이 아니고 회사니까 뭐 몇백억, 몇천억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내가 조금만 아낄 수 있다면 굉장히 크게 이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몇 월 달에는 어느 산이 제일 쌀 것이다. 이걸 알아야죠.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예 봄에 미리 사는 거죠. 항공 사진을 보면서 이 동네의 그 밀밭의 색깔이 왜 이러지? 그러면 이제 이게 흉년이 되느냐, 흉작이 되느냐, 풍작이 되느냐를 보고 흉작이 될 것 같으면 미리 빨리 사야 되는 거고 풍작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사도 되고 이런 것들에 결국 머리 싸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 진단, 예측. 마지막으로 이제 처방인데요. 처방. 우리 병원 가면 뭐 이런 병이 있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약을 주죠. 안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무섭잖아요. 그다음에 약을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요 약을 드세요라고 이제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결정에서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무릎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전문가가 요렇게 해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처방을 주는 겁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 그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최적의 액션이냐? 가장 비용도 덜 들고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따로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뭐 분석가, 요즘은 뭐 영어 쓰는 거 좋아하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교수님이 바로 그런 전문가 아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그 관련된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건 이제 통계학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I,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시각화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아까 제가 식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셰프한테 줄 때 보면 이제 다 다듬고 씻어서 깔끔하게 주잖아요. 요리 딱 할 수 있게. 찌개에 딱 넣을 수 있게. 그런데 사실 감자가 원래 그렇게 생겼나요? 아니죠. 감자는 저 밭에 있거든요. 1차 가공 다 된 거죠. 다 된 거죠. 그 가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데이터도. 저 감자밭에 있는 감자는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걸 꺼내고요. 흙을 털고 박스에 넣어서 마트에 오고 마트에 온 걸 또 누가 사다가 주방에서 누군가 그거를 씻고 있고요. 보조가 씻고 깎고 껍질 벗기고 자르고 그걸 다 누군가가 하죠. 해주고 이제 그때 셰프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셰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거고 그 앞 단계에 그 많은 일 재배하는 거, 운반하고 가공하는 것들 그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코딩도 잘해야 되고 그런 뭐 네트워크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해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서 그걸 이제 멋진 요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두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전부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일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조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가 뭐 다 하니까요. 조금씩 그쪽 영역을 와서 좀 단순한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이 예로 들어주신 게 기업 단위, 국가 단위에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수입한다. 그러면 몇 월 달에 어느 나라에서 재배된 밀가루와 설탕을 사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걸 뭐 분석하고 처방하고 예측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요즘 그 생성형 AI한테 자, 내년도 밀가루는 몇 월 달은 어디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지 알려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돼요? 생성형 AI가 안 돼 있고요.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그 로우 데이터라 그러죠. 그 데이터를 좀 주면서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뭐를 주느냐. 그러니까 제가 감자를 주면 감자 튀김이 나오는 거고요. 고구마를 주면 고구마 튀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AI는 그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러니까요. 최근 한 10년 사이 국제 밀가루와 국제 설탕 시세 동향을 상세한 자료를 입력시켜주고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할지 알려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주면. 근데 이제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기후가 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은 AI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로 갈 것 같다. 그 정도를 얘기해 주겠죠. 그럼 아직은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직관을 찾아내야 되는 거로군요. 2025년 상반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2년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AI가 다 할지도 있다. 어쩌면.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7, 80%를 AI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2025년 초 이 상태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람이 그래도 그 재료들을 잘 모아서 근데 그 재료도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항공사진까지 다 주느냐.
근데 그런 걸 주려면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죠. 네. 재료를 많이 확보하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해서 예측하고 처방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자기 직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의 전문가는 따로 있는 거고. 그 전문가는 바로 구매하는 사람이죠. 설탕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 최고 전문가죠. 근데 그분이 그전에는 주관적인 직관, 예. 선배들이 했던 방식. 내가 30년 해봤는데 이게 맞아. 그럼 우리는 그냥 매달 첫날 사는 거야. 그렇지. 예, 그렇게 해왔다. 그래도 뭐 우리 회사는 잘 갔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 좀 더 잘할 수는 없지 않을까? 30년 경험이 아니라 숫자,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된 이것이 나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뭐 옛날에는 문맹, 컴맹이 있었다면 이제 대맹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대맹이 뭐예요? 데이터맹이죠. 그러니까요. 네,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거를 이제 대맹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저도 그랬지만 아마 우리 정 교수님도 그러셨고 우리 수능 볼 때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보는 게 이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험 아직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학 과목이 쭉 있고요. 그 통계는 맨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항상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쫓겨가지고 통계 조금밖에 안 가르쳐. 통계는 그냥 평균하고 이게 표준 편차야 그러고는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뭐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미적분보다 일반인에게 더 중요한 거는 통계다. 데이터를 읽는 방법. 누군가가 데이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두 개가 말이 되느냐 이런 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도 얼마든지 우리가 약간의 조작은 아니지만 예. 데이터를 그리는 방식, 데이터를 주는 방식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그래서 여기 현실이 있는 거고요. 현실을 사진을 막 찍은 게 데이터인 거고. 예. 근데 이제 어느 각도에서 찍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식사를 하네, 이 사람이 잠을 자네 이런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 좀 해봐야 휘둘리지도 않고 정말 진실, 이 실제 진실에 더 가까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제 통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결국은 쓰는 사람은 구매하시는 분이 될 거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전문가지만 그 전문가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왜 영어를 배웁니까? 저는 번역사가 될 거야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영어 배우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는 없잖아요. 학생은 없죠. 이건 기본으로 누구나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기업체의 구매 담당, 판촉 담당, 상품 기획 담당 모든 직원이 기존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맹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에 우리 문맹 타파할 때도 많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 농사 짓던 우리 선조들이 뭐 난 농사꾼인데 왜 나보고 글 공부하라 그러냐.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는 컴퓨터. 나 문과거든? 근데 왜 나보고 컴퓨터 하라 그래? 그건 컴공과 애들 시켜. 이렇게 아마 처음에 했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 문맹도 없고 컴맹도 없어졌어요. 대맹만 다음 단계는 이제 대맹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제3기, 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하셨어요. 국무총리랑 같은 위원장인데 이건 뭐 하는 곳입니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네, 우리나라에 공공데이터 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제가 3대, 4대 위원장을 했는데 1대, 2대 또 그 김지영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2010년 좀 지나서 그런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알 권리가 있어야 돼요.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민간에 줘서 좀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나의 활동을 찍은 사진 비슷한 거니까 보안의 문제가 있죠. 보안의 문제도 있고요.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활하지 않고 힘드니까 이런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의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쪽에 또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그럼 민간위원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새로운 기술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공해서 내놓는다든가 이런 거.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의논을 하세요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판결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판결문. 네. 근데 이제 판결문은 이제 거의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사람 이름 지우고 주소도 지우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를 텐데 또 어떤 케이스는 워낙 유명한 케이스라서 그냥 이름을 지워도 알죠. 아 이거 모두가 알 수 있는 또는 몇 명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다. 또 뭐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첫날 내린 행정명령이 뭐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방의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제가 이제 위원장 할 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총 몇 개냐? 4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45만 건입니다. 그 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엑셀 화면을 딱 봤을 때 그런 테이블 하나, 그런 게 45만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개방된 거는 대략 5%입니다. 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교통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차가 많이 다닌다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 회사가 그걸 활용해서 쓴다든가. 왜냐하면 그 카메라들이 다 뭐 도로공사. 그 CCTV 카메라 자료를 공개한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건강보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우리 특히 기상청. 기상청은 굉장히 열심히 개방하려고 합니다. 기상자료. 그래서 뭐 사실은 보험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풍이 많이 부는 곳이야. 그러면 안 부는 곳 대비 이쪽에 보험료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어떤 날씨인지를 우리가 뭐 냉해가 많은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얼마나 많이 맞아요. 그 생산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실 민간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뭐 언제 구매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설탕, 뭐 밀가루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질병 데이터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아직 공개가 안 됐죠. 공개가 많이 안 돼 있고요. 미국 수준으로까지 공개 폭이 넓어지면 무궁무진하겠네요. 무궁무진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있죠. 그걸 꽉 막고 있어요. 그 법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그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개방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어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혹시 이거를 그 대신 미국의 방법은 뭐냐면 이걸 나쁜 쪽에 써서
그러면 엄한 징벌을 하는 거죠. 엄한 징벌을 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징벌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 반해서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요. 벌어들인 수익의 몇 배를 해야죠. 뺏고 그다음에 뭐 평생 감옥에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쓰고는 싶은 사람은 써라. 좋게 써라.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좋게 쓰게 되면 그건 기존에 있던 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실행, 후처벌입니다. 또 후규제.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선규제가 먼저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미리 좀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논쟁점이네요. 논쟁점입니다. 인권단체 쪽 사람들은 아직은 좀 개인정보보호법 쪽 편을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은행을 쓰고 있으면 국민은행 쓰고 있으면 국민은행 앱에서 나머지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니까 제가 국민은행에 허용한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은행 거를 내가 동의하니까 연결시켜 놨죠. 하세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 의료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어제까지 갔던 모든 병원에서 제가 받은 치료 기록 그거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당신은 또 제 부모, 형제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다면 가족력이 이렇고 이런 가족이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거나 그렇죠.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렇죠. 뭐를 해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막혀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병원 소유고 병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 수가 없는 거죠. 넘겨줄 수도 없고요. 저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좋아요, 해줘요 해도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는 안 돼요. 이거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학부에서 산업공학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 산업공학에서는 빅데이터 AI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때는 빅데이터 AI 자체가 그러니까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 빅데이터 AI 공부에 빠져드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석사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좀 한참 전에 졸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은 수준이 이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최적화, 그래서 어디에다 공장을 짓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거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아무데나 지으면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데다가 지으면 됩니다. 최적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단에다가 빨리 돈 빌려서 공장을 지면 돼요. 그리고 뭐를 만들죠? 그것도 정부에서 이거 만들어 오면 그거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계속 옆에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이거 여기가 좋은데요, 저기가 좋은데요. 그게 별로 현실에 많이 떨어져서 제가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라는 기계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그런 최적화가 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제 AI를 딱 보고 뭐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들어, 컴퓨터를 만들어,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에 제가 반해서 그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하게 됐고, 근데 그 AI 중에서도 제가 한 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야가 폭망을 했습니다. 왜요? 머신러닝 멋있지 않나요? 데이터로부터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든다. 아이디어 멋있는데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아까 빅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데이터 많아지고 인터넷으로 막 모이니까 그렇죠. 이 분야가 이제 다시 이렇게 굉장히 뜨고 있는 거죠. 뜬 거죠. 네네. 어찌 보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100% 빅데이터로부터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혼자 공부할 것도 없고 혼자 처방될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센 겁니다. 거기 데이터는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밀어주면 어마어마한 막강한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유럽 같은 데서는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AI 제품을 제대로 된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약간 중간쯤 되는 거죠. 보는데요. 아무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중국하고는 안 돼요? 수준이?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요. 어느 나라도 안 됩니다. 제일 앞선 건 미국, 중국입니까?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미국이 100이면 중국은 한 뭐 60점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0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등수가 별로 의미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우리가 9등하다가 6등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100점 대 10점 정도예요? 네.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요, 좋은 점은 그거는 이제 만든 쪽이고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챗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 거, 엄청난 돈과 그 인력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이걸 활용하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활용은 미국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활용은 잘해요? 우리도 비슷해요. 활용 수준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미국보다 좋은 거는 한국의 기업인들은 AI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좋은 게 나오면 우리도 써야 돼.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팽배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활용 쪽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국내 여러 대기업들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들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아마 좀 재미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재미없는 공장 얘기는 빼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몇 명이나 들어올까를 예측합니다. 예측이 돼요? 됩니다. 항상 틀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예측하는 게 있고요. AI로 예측하는 걸 저희가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AI가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거예요. 잘 맞춰요?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거에 상영된 유사한 영화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잘 맞춰요. 그 최근 일이겠네요. 그게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이걸 했었고요. 코로나 때는 사실은 관객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때는 좀 쉬었고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대박 쳤어요. 뭐 이거는 뭐 수백억을 들여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폭망했어요. 이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극복이 된다. 그게요, 이제 영화의 관객 수를 예측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을 넣은 영화는 사실은 아마 시나리오를 보고 제작사가 이게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 영화를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감독, 주연 배우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결국 관객이 갈 때는 그 영화가 개봉될 때 다른 경쟁 영화가 뭐냐까지 같이 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더 센 영화가 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약간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신 거는 완성된 영화가 개봉될 시점. 개봉되기 직전인 거죠. 한두 달 전.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예측한다. 예측은 그건 좀 되죠. 그럼 왜 예측합니까? 예측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거 배급사라고 하죠. 이걸 20억에 사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측해 보니까 한 17억밖에 못 벌어요. 그럼 3억이 그냥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 마케팅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또 마케팅을 얼마나 세게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억을 한 20억은 최소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영화는 예측을 해보니까 20억에 샀는데 22억을 벌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재미난 걸로. 혹시 혈당 패치를 달아보셨나요? 아니요. 그건 뭐... 여기 패치를 달면 24시간 동안 계속 제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앱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더 좋은 거는 제가 뭘 먹었는가 점심에.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나온 그 음식물을 보고 AI가 칼로리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점심에 사진 찍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어떡하지? 그럼 이제 제가 말하면 돼요. 말로 설명해서 순두부찌개 100반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괜히 케이크를 하나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계산을 딱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이 그 독거노인을 위한 챗봇 개발하신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은 급증하고 노인을 케어해야 할 젊은이들은 이제 급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약계층, 뭐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케어를 사회복지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데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가서 방문해서 직접 만나서 이 스킨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좋죠. 인력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제 오늘 누구를 방문해야 되냐 전화를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이 전화하는 인력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를 AI가 대행해 주는 거죠. 대행 정도가 아니라 매일 전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전화도 정말 3일에 한 번 한다면 그거를 매일 할 수도 있고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어요. AI니까 무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되면 이렇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계속
굉장히 짜증을 그렇죠. 내는데 AI는 안 짜증내죠. 전혀 짜증을 안 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계속 입력이 쌓이면 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전화 문안 인사하는 거죠. 네, 잘 주무셨나요? 예. 식사는 하셨나요? 약 드셨나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챗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쯤 그게 완성됩니까? 지금 이제 데모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어휴, 네. 꼭 필요한 거네요. 네,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술이 특히 네. AI 기술 그리고 일반적인 기술의 그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인류 역사상 극소수의 사회의 탑에 있는 왕과 왕비만 누리던 그렇죠. 것들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음식, 집, 의식주가 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우리 극소수의 몇 명만 이제 비서에게 그런 일을 알겠습니다. 시키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개발되고 발전되면 일상생활에 모두 다 활용하는 거지. 그 전 단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알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전문가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그러나 마인드는 가져야죠. 네, 마인드는 가져야 되고 사용법을 계속 배워야 되겠죠. 되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빅데이터란 뭡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예. 무궁무진하다. 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고 이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이거 보물덩어리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은 이제 계속 연구와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싶은데요. 교육을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렇죠. 이런 AI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걸 하려면 제가 급류에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왜요? 이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을 해서 맞아요. 제가 과거에 AI가 인기가 없던 시절에는 예. 제가 이제 호수물에서 수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잔잔하게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급류예요. 그래서 이 급류에서 제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열심히 수영을 해야 되고 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위험한 거는 거기에 이렇게 가구도 떠내려오고요. 자동차도 떠내려 거기 부딪히면 즉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챗봇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하려던 챗봇을 딱 내놓는 거죠. 성능이 뭐 엄청 좋은 거를. 그게 이제 차랑 부딪혀서 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뭐 잘 피해가면서 열심히 헤엄치셔가지고 저희한테 아주 알기 쉽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맹이란 단어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데이터 맹인 아니신가요?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